그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Stay away from me. 마치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에 맨살을 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알몸으로 그의 얼음장 같은 몸에 내 모든 온기를 전해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방에 있는 이유였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지금 이 저택의 하녀 윤소희가 아니라 한 남자의 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돈 때문에, 지긋지긋한 빚 때문에 나는 내 몸을 팔고 있었다.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어둠 속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다를 게 무언가. 그는 고통스러운 듯 희미한 신음을 뱉었다. 가늘게 떨리는 그의 몸이 내게 안겨왔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내 천을 무섭게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이 아주 조금씩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다. 이토록 완벽하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차갑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슬픔을 자아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저택의 수많은 하녀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복도를 오가며 죽은 듯이 일하는. 나의 유일한 목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을 모두 갚고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오늘 밤 차진우 대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저택을 뒤흔들었다. 주치의들이 분주하게 그의 방을 오갔고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다. 그의 병은 비밀이었지만 하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원인 모를 희귀병, 몸의 청과 기능이 서서히 멎어가는 끔찍한 병이라고 했다. 나는 복도 구석에서 다른 하녀들과 함께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임 집사님이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내 손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임 집사님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분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소희야, 제발 오직 너만이 도련님을 살릴 수 있어. 내 온기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울음에 젖어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온 뒤위로 저택의 화초들이 더 싱싱하게 자라나는 걸 나는 봤다. 네가 어깨를 주물러 들이면 사모님의 두통이 가라앉는 것도 봤어. 임 집사님의 말은 광기에 가까웠다. 내게는 특별한 온기가 있어. 제발 그 온기로 우리 도련님 좀 살려다오.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 그것은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평생을 이성적으로 살아온 늙은 집사의 눈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의사들도 포기한 지금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내게 걸고 있었다. 그녀는 내 빚을 모두 갚아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난 액수의 빚, 그리고 한평생 나를 돌봐준 늙은 집사의 눈물. 나는 그 무게를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 차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방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무덤에 가까웠다. 다시 현재 내 품에 안긴 그의 몸이 크게 한번 떨리더니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하고 있었다. 내 온기가 정말로 그에게 약이 되고 있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내 몸의 에너지가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대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냉기와 고통이 나를 잠식하는 기분이었다. 그때 그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유일한 온기의 근원인 나를 찾아 내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차가운 감촉에 나는 잊고 있던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폭력이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거래다. 나는 돈을 위해 나의 온기를 파는 것이다. 그의 고통을 잠재우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대가로 나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나는 밤이 끝날 때까지 그저 살아있는 난로가 되어주면 그만이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내 팔을 붙잡은 채 그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무거운 커튼을 뚫고 희미하게 스며들었을 때 나는 끔찍한 피로감과 함께 잠에서 깼다. 내 기력을 모두 빼앗긴 듯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옆을 돌아보자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고통스러운 기색 대신 희미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가 깨기 전에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발을 바닥에 디디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나를 꿰뚫어 볼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한 짓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아닌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듯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지독한 통증과 한기가 사라진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벼운 아침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임 집사님의 절박한 부탁에 떠밀려 돈 때문에 그의 침대에 들어온 하녀일 뿐이었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뻔뻔한 내 모습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앞으로 매일 밤 내 침대에서 자. 살아있는 난로가 되어줘. 네가 가진 그 이상한 온기로 내가 죽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이지. 인간 난로.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온기를 가진 물건일 뿐이었다. 그는 내 표정을 읽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덧붙였다. 네 부모님이 남긴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내 영혼과 존엄성을 팔아 끔찍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내게 선택권이 있을까? 매일 밤 차가운 남자의 침대에서 온기를 빼앗기는 삶. 그리고 매일 아침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 어느 쪽이 더 지옥일까?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나는 동정의 대상도 고마움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쓸만하고 효과 좋은 새로운 약을 발견한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그의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매일 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는 그의 침실로 들어가야 했다. 첫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나는 거대한 침대 가장자리에 마치 죄인처럼 웅크리고 누웠다. 그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옆에 누우면 그는 본능적으로 온기를 찾아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차가운 피부가 내 등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성적으로 탐하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 대신 오직 생존에 대한 갈망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순수한 의존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약이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약. 그는 밤새 나의 온기를 흡수했고 나는 아침이 되면 허물처럼 기진맥진해졌다. 나의 생명력을 그에게 먹이로 주는 기분이었다. 나는 매일 밤 그의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세며 시간을 죽였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일이야. 그냥 아주 기괴하고 끔찍한 형태의 간병일 뿐이야. 나는 돈을 받고 나의 천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끔찍한 밤일은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다. 나는 매일 밤 그의 침대에 들어가 내 온기를 그에게 넘겨주고 아침이 되면 껍데기처럼 방을 나왔다. 수치심은 무뎌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체념만이 남았다. 나는 그저 이 계약이 끝나기만을 내 빚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저택에는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차진우 대표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줄었고 그의 방을 드나들던 각종 의료기기들도 하나둘씩 치워졌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택의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내가 복도를 청소할 때, 정원에 물을 줄 때, 그는 창문 너머에서 혹은 발코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욕망이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이한 약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호기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의 관찰은 나의 상처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이 불에대는 것처럼 두려웠다. 다른 하인이 실수로 내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피했다. 밤에는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뜨거운 불길 자욱한 영이,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뻗던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 그는 나의 그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의 망가진 부분을, 나의 깊은 상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약에 어떤 부작용과 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감히 불평할 수는 없었다. 변화는 아주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밤도 나는 그의 옆에 인형처럼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끔찍한 악몽이 나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나는 화염에 휩싸인 집안에 갇혀 있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뜨거운 열기가 내 살갗을 태우는 것 같았다. 나는 꿈속에서 울부짖었다. 아빠, 엄마, 나도 모르게 잠꼬대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때였다. 늘 내게서 온기만을 빼앗아가던 그의 차가운 팔이 처음으로 나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주 서툴지만 다정한 손길로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 꿈이야. 그 목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나를 둘러싼 화염을 잠재웠다. 나는 여전히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었다.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차진우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과 따뜻함에 매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호기심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 나는 화들짝 놀라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죄송합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지자 방 안의 냉기가 다시 나를 덮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너져 내린 줄 알았던 우리 사이의 벽이 아주 이상한 형태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주인과 한여의 벽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인간 난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차가움 속에는 아주 미세한 온기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이 남자가 그리고 나의 이 기묘한 역할이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기묘한 위로 이후 그와 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그의 약혼녀 오수진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을 소유한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방문은 저택 전체를 긴장시켰다. 나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현관에 도열하여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 숨쉬는 명품 카탈로그 그 자체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저택 안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여주인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그녀의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하녀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나 혹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눈치챘을 것이다. 그날 오후 그녀는 2층 복도에서 마주친 나를 막아 세웠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년이구나. 진우 씨의 침실에 드나든다는 그 천한 하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대체 무슨 짓으로 그를 홀린 거지? 네 주제에 감히 넘볼 자리를 넘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내가 닦은 복도가 미끄럽다며 트집을 잡았고 내가 준비한 차가 너무 뜨겁다며 내 손등 위로 쏟아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파멸시킬 덫을 놓았다. 그날 저녁 차진우 대표와 오수진 그리고 사업차 방문한 손님 몇 명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음료와 다과를 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 내 귀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없어졌어. 거실은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오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의심스럽다는 듯이 주변의 하녀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주머니에 거칠게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주머니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녀의 결백과 재벌가 아가씨의 눈물. 세상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너무나도 명백했다. 당장 저 년을 경찰에 넘겨요. 오수진이 차진우에게 매달리며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도둑으로 낙인 찍힌 채 이곳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는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없이 입을 열었다. 그 귀걸이 내가 그 아이에게 선물한 거다. 그 말에 오수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수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살벌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약에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내 것에 손을 대면 그땐 오수진, 당신이라도 용서하지 않아. 내 약, 내 것. 그의 말은 나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은 곳까지 모욕했다. 나는 그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의 소유물, 그의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오수진은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저택을 뛰쳐나갔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버려졌다. 그의 그 차가운 보호 속에서 나는 안도감과 함께 지독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에게 나는 여전히 사람이 아니었다. 오수진의 굴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독이 되어 나를 향한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음모로 발전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내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영혼에 새겨진 가장 깊고 끔찍한 상처. 내가 절대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날은 저택에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한 날이었다. 나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수진은 약혼녀라는 신분을 이용해 마치 안주인처럼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했다. 그녀는 유독 내게만 가장 힘들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켰다. 사건은 내가 낡은 창고에서 손님용 의자를 꺼내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일어났다. 내가 창고 깊숙이 들어선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창고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기, 불, 경보음. 그 세 가지는 내 기억 속 가장 끔찍한 지옥을 여는 열쇠였다. 순식간에 나는 더 이상 저택의 창고가 아닌 10년 전 화염에 휩싸인 우리 집 안에 서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우고 검은 연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아빠 연마,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공포가 내 온몸을 집어삼켰다. 나는 과거의 그날처럼 다시 이 불길 속에서 혼자 죽어갈 것이다. 그 순간 내 몸에서 모든 온기가,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저택의 서재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차진우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의 온몸을 뼈가 부서지는 듯한 격통과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한기가 덮쳤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약이, 자신의 인간 난로가 고장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임 집사에게서 은서가 창고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수진. 그 여자가 꾸민 짓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은서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몸을 덮쳐오는 고통을 이겨내며 미친 듯이 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잠긴 철문을 여러 번 걷어찬 끝에 그는 마침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자욱한 영희 속에서 그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나를 구하러 온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해치러 온 과거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오지마 저리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그런 나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했다. 괜찮아 소희야. 나야. 연기가 아니야. 불도 없어.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가 나를 과거의 지옥에서 서서히 현실로 끌어내 주었다. 그는 나를 안아 일으켜 내 방으로 데려왔다. 그는 흠뻑 젖은 내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나를 침대에 눕혔다. 나는 여전히 공포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운 몸으로 나를 덮듯이 안아주었다. 그것은 온기를 빼앗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내게 나누어 주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다정함이, 그의 인내가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공포를 서서히 녹여내렸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전함을 느꼈다. 내 몸과 마음을 옥죄던 모든 긴장이 풀리는 순간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계획된 것도 의도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며 구원을 갈구하는 본능적인 행위였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입맞춤은 부드러웠다. 그는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살피며 내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 그의 그런 배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친밀함이라는 감각을 공포가 아닌 치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몸을 탐하는 대신 서로의 영혼을 탐했다. 그의 차가운 몸은 나의 온기로,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의 서툰 다정함으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잠을 깼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은 편안하고 안전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이전처럼 내 모든 기력을 빼앗아가는 살인적인 냉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기분 좋은 시원함에 가까웠다. 그가 먼저 눈을 떴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를 약이나 물건으로 보는 듯한 차가운 빛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내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나였다. 그날 아침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병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다. 저택의 의사들은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오직 나와 그만이 알고 있었다. 어젯밤 우리의 교감은 단순한 온기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내 마음의 상처 역시 변화를 맞았다. 끔찍했던 악몽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완전한 안전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을 낳았다. 우리는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와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는 내 혼란을 눈치챘다. 그날 오후 그는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딱딱한 사업 이야기가 아닌 아주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젯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 괜찮다면 말해줄 수 있나? 나는 망설였다. 내 가장 깊고 추악한 상처를 이 남자에게 드러내 보여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의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10번째 생일날 밤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왕우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날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중요한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오셨다. 나는 생일 선물로 받은 촛불 케이크를 들고 신이 나서 집 안을 뛰어다니다가 그만 아빠의 서재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촛불이 서류 더미 위로 떨어졌고 불은 순식간에 온 집안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울면서 아빠와 엄마를 찾았지만
두 분은 이미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계셨다. 소방관들이 나를 구해냈을 때 나는 내 손에 들려있던 타다 남은 생일 초를 보고 깨달았다. 나 때문에, 나의 부주의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 죄책감은 지난 10년 동안 나를 살아있는 지옥 속에 가두어 두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나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10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을 토해냈다. 그는 내가 모든 눈물을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내가 진정되었을 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말을 이었다. 10살짜리 아이의 실수가 아니라고. 무언가 잘못됐어. 내가 진실을 찾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날 그는 김 비서에게 10년 전 종결되었던 나의 부모님의 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명령했다. 그는 나의 죄책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증명해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진실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변호사 및 조사팀과 함께 보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파헤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다가가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그림으로 달랬다. 하지만 내 캔버스 위에는 더 이상 밝은 색이 올라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색들이 뒤섞이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내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 더 끔찍한 무언가가 들어설까봐. 몇 주가 흐른 뒤 그가 마침내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내가 본 그의 그 어떤 표정보다도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고 권한 뒤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 그의 첫마디에 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국과수의 재감식 결과 보고서를 내 앞에 내밀었다.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방화의 증거였다. 내 아버지는 당시 왕후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혁신적인 장난감 디자인을 개발 중이셨다. 그 디자인 특허 출원을 바로 다음 날 앞두고 있었지.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당시 아버지의 회사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회사는 태성그룹의 자회사인 태성토이즈였다. 그리고 태성토이즈는 내 아버지의 회사가 불탄 바로 다음 달 내 아버지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공이 지금의 호텔 태성을 잇게 한 발판이 되었지. 그의 마지막 말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태성그룹, 오수진. 그는 떨고 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네 아버지의 디자인을 훔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없애려 너의 집에 불을 질렀던 거야. 너의 부모님을 죽이고 너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씌운 거지. 진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했다. 내 죄책감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하는 동시에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게 말해주었다. 그는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주가 조작, 비자금 폭로,
적대적 인수합병. 그가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오수진의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올 생각이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올 거야. 이것이 내가 너와 네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정의 구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구해준 남자,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남자,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복수의 화신이 되려는 남자. 나는 그의 눈에서 과거의 상처를 되갚아주려는 순수한 의도와 함께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불꽃을 보았다. 그의 복수는 나의 구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내 부모님의 원한을 갚는 것과 내가 사랑하게 된 남자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과거를 위한 복수와 그와 함께 살아갈 미래 사이에서. 그의 선전포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서재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복수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나는 두려웠다. 그의 눈에서 나는 과거의 나처럼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나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나는 그를 구해야 했다. 그가 나를 구해줬던 것처럼. 나는 그날 밤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수많은 모니터와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목표물을 노리는 사냥꾼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진우 씨.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복수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비리 자료들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우리 부모님을 되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괴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나는 증오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는 당신마저 그 지옥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다. 내가 원하는 미래에는 복수 대신 당신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행복해져야 해요. 내 말은 맹렬하게 타오르던 그의 복수심에 부어진 한 잔의 찬물과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그리고 내가 밀어낸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힘과 파괴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용서와 치유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물 어린 호소 속에서 그는 다른 길을 보았다.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는 길. 그는 마침내 아주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알겠어. 네가 원한다면 그만할게. 그는 그 자리에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태성그룹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그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겨 법의 심판에 맡기라고 했다. 그는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서재의 금고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왔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썼던
그 인간 난로 계약서였다. 그는 그것을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내 손으로 직접 갈갈이 찢어버렸다. 우리의 끔찍했던 시작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그의 진심을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처음에는 당신의 온기가 필요해서 당신을 곁에 뒀어.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젠 아니야. 그는 내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소희야. 계약 같은 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의무나 책임감도 아니야. 내 마음으로 당신을 붙잡고 싶어. 내 곁에. 그냥 윤소희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 평생 있어주지 않겠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계약도 복수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두 사람으로 서로를 마주볼 수 있었다. 우리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자 그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져갔다. 의사들은 더 이상 그의 몸에서 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의 인간 난로가 아니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그의 아버지 차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끝이 났다. 그는 아들의 완쿠의 소식과 그 옆에 붙어 있는 정체불명의 한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분노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나는 그의 부름을 받고 진우 씨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서재로 들어섰다. 차 회장은 소파에 앉아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들인 진우 씨를 닮아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온기 대신 오직 냉혹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진우 씨에게 말했다. 그에게 나는 이름조차 없는 존재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병을 고쳤다는 계집이 고작 이런 고아 출신 한여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다. 가지고 노는 건 좋다만 너무 오래 곁에 두었다. 당장 저 계집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거라.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말은 내가 애써 잊으려 했던 비참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나는 고아 출신의 가난한 하녀, 이 남자와 그리고 이 집안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 내 안에서 작아지는 나를 느끼며 나는 진우 씨의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섰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에 맞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했다. 이 사람은 제 여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차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미쳤구나. 저런 근본 없는 것을 감싸고 돌다니. 당장 저 년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갈 모든 것을 거둬들일 것이다. 회사도 재산도. 나는 진우 씨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러시죠. 그 자리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대가가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라면 저는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반역이었다. 차 회장은 아들의 전례 없는 반항에 말을 잃고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 씨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내 어미처럼 너도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그 약해 빠진 꼴을 보니 그 순간 진우 씨의 눈빛이 기이하게 변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향해 차갑고 경멸 어린 말을 퍼붓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병이 그저 유전이나 신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병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그 끔찍한 냉기와 공포가 몸에 형태를 갖추고 자라난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병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퍼부었던 그 냉기가 제 몸에 병이 되어 자라났던 겁니다. 그리고 소희 씨의 온기가 치유한 건 제 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릴 적의 상처였던 거고요. 그의 고백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 회장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이 아들의 몸과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다. 진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서재를 나왔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그의 과거와 함께 그 방에 남겨두고 나왔다. 우리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걸어나온 그날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차 회장은 그날 이후로 우리를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마주했는지,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우리의 삶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그의 병은 기적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한여도 환자와 약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1년 후 우리는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와 눈물을 훔치며 잡초를 뽑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임 집사님은 가장 앞자리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나는 더 이상 이 저택의 하녀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 허브 농장과 찻집을 열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나의 온기는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닌 세상과 나누는 선물이 되었다. 진우 씨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CEO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의 냉혹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나를 통해 힘으로 지배하는 대신 사랑으로 품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식 날 밤 우리의 침실. 그곳은 더 이상 내게 굴욕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가장 아늑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촛불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그 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당신의 온기는 내게 약이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내 삶 그 자체지.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도 두려움도 계약이라는 족쇄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꺼질 줄 모르는 열정만이 우리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지워주었고 나의 온기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를 채웠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서로의 영혼을 확인했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신성한 교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했고 서로를 완성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완벽한 충만감 속에서 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가 곁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나의 기나긴 여정을 생각했다. 끔찍했던 화재 지옥 같았던 빛, 그리고 나를 물건 취급했던 이 남자와의 첫 만남까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던 나의 특별한 천. 그것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상처를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의 온기는 그의 생명을 구했고 그의 사랑은 나의 영혼을 구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기적이었다. 나는 잠든 그의 뺨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